유튜브 시청자분 중에서 코리아 센터를 분석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서 분석한 내용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센터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인터넷 전자상 거래업, 그리고 무역업을 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현재 6,430원으로서 2020년 말 대비 1,350원이 하락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현재 197%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주가 하락이 경영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이 3분이 나와 있는데요. 김기록 씨가 최대 지분으로 30.2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업관계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이 컨스트레인이 성과를 제한함으로 분석을 통해 제약을 추정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스루프 회계는 제약이 이론 경영의 하나의 도구로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고 제약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러한 화두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76억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2.4%가 증가했고요. 그런데 이제 매출 재료비가 374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27.8%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프웃은 3.2%가 증가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스루프율은 3년 연속 계속 하락세를 보여가지고 전년보다 5.1%가 하락했습니다. 현장 운영 비용은 크게 느리지는 않고 1.4%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66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8억 7,400만 원의 이익이 더 나왔는데요. 이것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재고자산 명세로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WCAI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약자이긴 합니다만 상품에는 원칙적으로 가공비가 배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루프 분석을 위해서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제품을 위주로 하고 있고 상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데 그래서 묶어서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제품을 구분해서 표현 하지 않고 포함해서 상품 및 제품 이런 식으로 한국 대표 기업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편의상 또 분석의 효율상 상품을 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WCAI가 16억 원 감소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더 난 것으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공시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재고자산의 변동은 재고자산 명세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표현된 거로는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 등 해서 매입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회사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는 37.1%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4%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디커플링해서 스루프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 인건비가 232억 원이 집행이 됐고요. 전년보다 6%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로는 2.3% 상승입니다. 직원 수를 매년 10명 가까이 계속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이 5,2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3.4% 인상되었습니다. 연봉 수준으로 봐서는 전형적인 중소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9.4% 증가했습니다. 가공 비율은 54%로 산출이 됩니다. 2019년 대비 계속 가공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가공 비율이라는 표현은 코리아 센터인 경우에는 현장 운영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공 비율이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재료비 포션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상품 유통업이 그 매출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면서 그 재료비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3억 9,200만 원이 나왔는데요. 크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P 총 제조 비용은 원가 회계에서 제시한 비성분 기준으로 산출하는 거고요. Q 총 제조 비용은 스카이 홀딩스가 앞서 소개한 재고자산 증감 명세를 기초로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은 스카이 홀딩스에서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 뽑아낸 수치이고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회사가 제시한 수치입니다. 그 차이가 3억 9,200만 원으로서 PQ 총 제조비용과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그 변동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거죠. 상품하고 제품하고. 그러니까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추정을 했는데 그 BWCAI 증감, 즉 원재료, 저장품, 미착품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소한 겁니다만 그것을 가감해 주어도 갭투로 2억 7,1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달리 해석을 하면은 요게 이제 그 비성분으로서는 요대로 그 WCAI가 비성분에 똑같이 온다 그러면은 플러스 16억 원이 되는데 12억 원으로 했으니까 매출 원가가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감소하면은 매출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 작업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2020년도에는 재고자산이 23억 원이 증가했으면은 비성분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23억 원이 돼야 되는데 25억 원이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출원가를 더 줄여서 매출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조정 작업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3단계로서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은 현금이 6억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명세는 그러면 증가해야 되는데 거꾸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21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을 추적을 해보면은 20억 5천만 원어치가 매각 예정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감해 주면은 4,4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9천만 원 차이가 있고요. 2019년도가 클리어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가 일치한다면 2020년, 2021년은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재고자산 증감이 그 투명성이 증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뭐 다음 장에 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 TOE 생산성은 거꾸로 하락을 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 조금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생산성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은 분식회의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반증을 하려면은 상품 및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재고 회전율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이 내려서 재고 금액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생산성 마진이 좀 적게 떨어졌으니까 판매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것이 2021년부터 개선된 그 사업 내용의 밝혀야 되는, 공시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품 가격 추이하고 원재료 가격 추이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해주는 기업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코리아 세븐이 뭔가 표시는 했는데, 그렇게 인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게 문제로 좀 보입니다. 재고 목표율은 재고 회전율이 증가하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미래 가치는 44.2%가 증가한 거로 산출을 합니다. 재고 회전율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이 증가하면은 미래 가치도 증가한다라고 인식을 하는 요소로 개발한 겁니다. 스카이 홀딩스가요. 총 자산율은 0.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제조업이라면은 1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르게 해석해서는 비유동자산의 규모가 너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매출채권 회전율은 이 재고 회전율과 거의 유사하게 회전율 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은 납품하는 대로 그 속도로 수금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표현해주는 수치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 채무 회전율은 더 빨라가지고 대금 지급 속도가 수금 속도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나 2020년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오히려 그 앞뒤로 볼 때는 분식회계가 의심되는 의심이라기보다도 의구심이라고 표현해보죠. 그 2000년도는 수금 속도가 더 빨랐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매입 채무 잔액이 적었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밸런스가 서로 조금 안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협력업체한테 잘해준다는 얘기도 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은 상품 공급자가 시장 우위에 있기 때문에 또는 상품 구매 가격을 싸게 사려고
성금을 주는 형태의 거래로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매출 재료비가 상당히 이 증가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면은 상품 가격도 매우 올랐다고 보는데, 이런 게 이제 실무적으로 그 현업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이제 밖에서 재무제표를 보고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고, 그런 의견이 맞는지를 실질적으로는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재고 회전율의 상승은 매우 높게 평가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요거는 잘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반증에 필요한 제품 가격 추이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추이로 입증할 충분한 데이터 공시가 미흡하다는 게 제가 사업 보고서 내용을 보고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고요. 그 주석의 사업의 내용이라는 그 큰 대분류 제목이 있는데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제품 및 서비스라는 그런 항목이 있고 원재료 및 생산 설비에 대한 그런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가격 추이들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좀 불투명하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더더욱 매출 및 수주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을 훑어보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산 내용을 보고서 그 종합적으로 느낌을 보면은 매출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매출 재료비는 더 상승했다. 박리담의 전략일 수도 있겠다. 스르픈율의 하락이 그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매출 마진이 줄었다는 얘기죠. 또는 상품 및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B2C 기업의 장애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뭐 치열한 경쟁일이다 보니까 그 원가 상승 압박을 판매 가격에 나쁘게 표현할 때는 전가시킨다는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충분히 했냐 못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제약은 아니고 장애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은 걷어내야 될 그 걸림돌이죠. 걸림돌은 이걸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요소로 보지 제약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그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매출 외형을 올리려는 것은 일반적인 CEO들의 목표이기도 하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가 계속해서 그 외형이 얼마짜리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나 욕구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든 차입을 해서라도 투자를 하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제약이 뭐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약을 병목이라고 그냥 일반화해서 얘기한다면 병목은 항상 위에 있는 것만큼은 진실이다 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네요. 현금 재무지표인데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전체 유동자산의 47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196억을 투자했고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이 60.8%가 됐습니다. 이것은 투하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2020년도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40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4.2%, 2020년도보다 1.1% 하락했습니다. 요거는 또 주가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한테 58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18.7%가 됐습니다. 전년보다는
떨어졌는데 이것 또한 투하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하자본의 증가는 FC, FE 주주잉여 현금 흐름으로 나오는데 605억 원의 돈을 주주들이 투자를 더 했습니다. 2년 간격으로 유상증자가 일어났는데요. 2019년도에도 545억이나 투자하고 2021년도에는 605억 원을 주주들께서 더 투자를 한 겁니다. 일반 시중 주식 개미 투자자분들도 내 돈이 엄청 들어왔다는 얘기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 이렇게 들어온 돈들이 최종 697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 유출이 된 데가 대부분 종속기업 투자가 된 거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재고 자산이라든지 또는 매출 채권이라든지 그런 데 돈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BRR, 그 현금 버퍼율인데요. 리스크 대비를 위한 현금 보유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안정성이 있겠냐 하는 지표인데요. 10.2%로 전년보다도 감소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에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50%선인데요. 이것은 고정적이라기보다는 매출 채권 수금 속도하고 관계를 맺어 가지고 적정한 현금 버퍼율을 가져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10.2%가 그렇게 부족한 보유율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전년보다 27.2%로 내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투하자본의 증가에 의해서 낮게 산출이 됩니다. 또한 누적자본 성장률도 전년도보다도 1.24로 성장률이 내려간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 자본거래 내역, 그러니까 주주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유상증자로 599억, 그러니까 600억이 들어왔고요. 2019년도는 54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이 쭉 있고요. 주식거래로 인해서 80억 원, 79억 원이 자본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를 보면은 중소기업에 343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유형자산에 투자한 거는 없습니다. 거꾸로 감가상각으로 6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투자 부동산에 또 52억 원을 추가로 또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중소기업 투자를 봤을 때 어디에 더 투자를 했느냐 그러면은 이 100억이 늘어나는 데를 보면은 팟빵이라는 데네요. 이 팟빵이 또 뭔지 어디서 언뜻 들어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나중에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줄어든 데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노반 하버 코리아라는 데가 조금 새롭게 투자한 중소기업으로 투자한 기업으로 나옵니다. 관계기업에서 증가한 데는 새롭게 들어온 데가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가 190억을 투자를 했고 서플로라는 데다가 26억을 투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중소기업은 코리아 센터의 센터가 경영권을 간섭할 만큼 지분율이 높은 그런 데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거고요. 관계기업은 그 이하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코리아 센터 2021년도 결산 내역을 스루폿 회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성과가 떨어진 건 아닌데 주가가 떨어진 것은 경영 실적을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순이익이라든지 그 스루픈율의 하락, 일반 외부에서는 스루픈율이라는 식으로는 감을 잡지를 않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경영 성과가 참고는 되는 거지 주가는 심리 지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한 수요 공급 게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경영 성과가 밑받침되는 주가냐 그런 주가가 더 성실한 주가, 건전한 주가 이렇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